조합입니다. 먼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생리학적인 합병증은 주된 관심사이고 대부분 합병증은 세균과 관련된 염증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나눠왔었는데 각각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입니다. 두 경우 모두 염증성이 병소이지만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지지고리 소실이 동반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우선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정의부터 살펴보자면 치과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병적인 환경으로 임플란트 주변 점막 염증과 진행성의 지지고 소실로 정의가 될 수가 있고 임상적으로는 각각 비오피와 방사사진을 통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헬스와 디지즈의 경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뮤코사이티스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뮤코사이티스에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이완입니다. 마치 진지바이티스에서 페리오돈타이티스로 이완이 되는 과정을 빗대어서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에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러한 이완을 결정짓는 특징이나 환경은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한편 플라그의 침착이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동물 실험과 휴먼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고 이중 지츠만 등은 염증세포의 침윤이 척박상피에 있는 것을 휴먼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슈바르츠 등은 동물 연구에서 일부 후원들의 결합조직 및 크리스탈 몸까지도 염증세포의 침윤이 있는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임상 연구로는 뮤코사이티스에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이완되는 연구에 대해 코스타 등이 시행한 후양적 연구가 있었는데 뮤코사이티스가 있던 80명의 환자에서 5년간 관찰한 결과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있는 그룹에서 18%,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그룹에서는 43%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이완됐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연구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병리학적인 혹은 임상적인 환경이 이러한 이완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발병과 진행 패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동물 실험에서는 소위 말하는 라이게이처 모델이 주로 쓰이는데 이 라이게이처는 임플란트의 뮤코잘 실을 무너뜨리고 썸뮤코잘 부위의 박테리아 바이오필름의 형성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조직은 고소실을 포함한 조직 파괴를 일으킵니다. 이후에는 라이게이처를 제거를 해도 플라그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질병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페리오돈타이티스와 비교하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모델이 더 넓은 염증세포의 침입을 보이고 더 빠르고 진행된 고소질을 보입니다. 인간 연구에서는 전향적인 연구는 당연히 불가능하기에 후향적인 연구를 통해 덕색과 패턴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는데 프랜선 등은 진행성의 고소질을 보이는 임플란트를 5에서 23년간 관찰할 결과 고소질의 곡선은 선형이 아닌 가속화되는 모형으로 나타났고 편차도 시간이 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덕스 등도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발병은 이른 시기에 시작됐고 대부분의 임플란트들은 기능 후 2년 혹은 3년 내에 최소 0.5mm의 고소실, 즉 고소실의 그런 처음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위의 연구들은 모두 방사선학적인 관찰만으로 연구를 시행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시작은 빠르고 페리오돈타이티스와 비교했을 때 그 속도도 빠르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얼리 어셋에 대한 경향을 본 연구들이 있는데 슈바르츠 등은 238명 512개 임플란트의 단기 팔로우에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비율이 1년 내에서는 18개, 1에서 2년에서 34개, 2년 이상 12개를 관찰했습니다. 또 베커 등의 연구에서도 12개월까지 비오피를 보인 환자의 수는 증가했고 12에서 24개월 내에 3분의 1에 가까운 환자들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직학적으로는 뮤코사이티스와 비교하여 더 많은 뉴트로필, 그래놀사이트와 플라즈마를 보이고 치주염과 비슷하게 병소 주변으로 플라즈마 셀과 리포사이트의 침착 및 치주염 때보다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넓은 병소, 매우 많은 형제세포와 마크로파즈가 중성부, 그리고 혈관 구조물들이 더 많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 및 면역학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종 자체는 헬시, 뮤코사이티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3개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서 피진지바리스와 같은 특정 종들이 많이 분포가 되었고 기회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종들과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더 복잡하고 이질적인 감염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것이 활발하게 연구된 단계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연구에서 사이토카인들과의 상관관계도 주목을 하고 있고 인터루킨 1 베타나 TNF 알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있는 데 반해서 인터루킨 4나 C10 그리고 라클 등과 같은 것들은 이제 건강한 부분과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부분에서 미개한 차이를 발견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상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인 임상 증상은 레드네스, 이데마, 무코자 엘란지먼트, BOP, PD, 방사선학적인 골결성이 있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진단 시 증가된 PD는 제일 흔하게 보여지는데 덕스 등에 따르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그룹에서는 PD 6mm 이상을 보이는 임플란트가 무려 59%였습니다. 건강한 임플란트와 무코사이티스의 경우에서는 각각 3%와 16%였습니다. 또한 슈바르츠 등의 연구에서는 BOP에 대해서 무코사이티스가 있을 때 섹스탄트로 2개 혹은 3개 부위에서 BOP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경우에서는 4개 부위에서 BOP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PD의 경우 병소가 있는 부위에서 사회적 의미의 PD가 나타나는 경우가 건강한 임플란트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플랜슨 등은 퍼스가 나오는 곳에도 주목한 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골소실이 있는 임플란트에서는 19%가 퍼스가 함께 나왔고 골소실이 없는 임플란트에서는 55%만 삼중문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슈바르츠는 골골선의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있는데 수평적인 고루스를 클래스 1으로 정의하였고 수직적인 고루스를 클래스 2로 정의하였습니다. 우선 79%의 경우에서는 클래스 1과 2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상형으로 고리 흡수되는 클래스 1, 2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는 이제 세리너 등의 연구에서도 뒷받침이 되는데 66%의 경우에서 내면이 모두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두 연구를 토대로 볼 때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병선은 서컴퍼런셜하게 임플란트를 둘러싸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리피컬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데 이는 방사선학적으로 치근단 부위에 방사선 투과성의 병소가 있고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접치아의 페리피컬 이전과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혹 구강점화 병소 중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와 임상적인 증상이 비슷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튜머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조직병리학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주염 병력은 굉장히 큰 리스크 팩터 중 하나로 카로이시스 등과 로코조 등은 10년 동안 관찰해서 치주염이 있던 환자가 치주염이 없던 환자에 비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로시스 등은 치주염이 없던 환자에서는 6%만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관찰하였고 치주염이 있던 환자에서는 29%의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관찰하였습니다. 로코조 등은 치주염이 없는 분, 치주염이 있는 분, 치주염이 심한 분으로 나눴을 때 PD와 골소질이 유의하게 그룹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간혹 상충되는 연구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한 에비던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흡연입니다. 흡연이 치주염 및 자연치의 부착상실 및 상실과 관련해 깊은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서도 흡연과의 관계성을 관찰하였는데 린크리스튼과 카로시스 등의 연구는 둘이 강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를 하였지만 이외에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흡연과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 많은 연구들에서 제각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흡연을 명확한 리스크 팩터라고 부르기에는 증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는 당뇨입니다. 당뇨 역시 치주염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당뇨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위험 인자로 소개가 되어 있는 반면에 또 꽤 많은 연구들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있어서 당뇨 리스크를 밝혀내는 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패한 연구들은 대부분 전적으로 환자가 보고하는 내용을 평가하기에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당뇨도 아직 명확하게 리스크 팩터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치주 질환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유지 관리는 치아의 상실과 부착 상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코스타 등과 로코조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계속 받아오던 환자들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발생률이 낮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플라그 스코어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 한 번의 플라그 스코어를 통해서 롱텀을 최종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외에도 소자 등은 각하 조직에 주목을 하여서
각하 조직이 적은 부분이 기술 제시에 불편하고 플라그 침착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세리너와 스트롬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있는 부위를 살펴보니까 65%가 청소가 매우 하기 힘든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구강 위생 관리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리스크 팩터로서 매우 강한 성공률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각하점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하점막은 시스테마틱 리뷰를 통해서 2mm 미만의 각하점막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가 주변 연조직의 염증이 더 유발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들에서 뒷받침이 되었는데 그 많은 연구들에서 각하점막이 적을수록 더 많은 치석 및 플라그 침착이 관찰이 되었고 구강 위생이 어려워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점막이 구강 위생을 얻게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각하점막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키는 데 대한 증거 자체는 부족하기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잉 시멘트입니다. 몇몇 연구에서 시멘트와 페리임플란트 디시즈에 대한 상관관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9에서 81%로 매우 넓고 일부 부위에서는 시멘트 잔사가 있었음에도 병소가 없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향들을 볼 때 시멘트 잔사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연구에서는 최근에 인터루킨 1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아직은 표본이 부족하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유효한 결과들이 나와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신질환인데 아직 당뇨를 제외하고는 많은 연구가 진행된 단계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관련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 반면에 고다공증, 골감소증, 갑상선 질환, 간염, BMI나 방사선 및 화학요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관찰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증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아트로제닉 팩터로 부적절한 보철이나 보철물의 오버컨트레인 혹은 잘못된 위치 임플란트 등에 의해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구강 위생이 불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연구가 부족하여서 확실히 리스크 팩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강 위생이 용이하도록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합 과부하인데 명확하게 나온 결과가 없어서 이 역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티타늄 파티클 또한 아직 제대로 연구가 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타이타늄 파티클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와 같은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연조직이 염증 없이 진행성인 치료골 소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스 보너스가 나타나는 것은 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덕스 등은 이제 1578개 임플란트에 대해서 9년 팔로우를 하였는데 629개, 약 40%가 골소실을 보였고 그 629개 중에 연조직이 염증을 보이는 것은 63%였고 기본적으로 골소실이 아닐수록 비옥비의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조직이 염증 없이 크레스타 보너스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차례차례 읽어드리면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결합조직의 염증과 고리 점진적인 상실을 야기하는 병리학적인 형태입니다. 뮤코사이티스에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전환되는 조직병리학 및 임상적인 양상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일찍 발병하며 선행이 아닌 가속형으로 나타납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있으면 염증막의 피기 증가가 나타납니다. 조직학적으로 치주염에 비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더 큰 병변을 보입니다. 외과적으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접근을 해보면 서컴프레션 양상으로 골소실이 나타납니다. 치주염 병력 및 플러그 컨트롤이 있으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흡연과 당뇨에 대해서는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잔존 시멘트와 각하점막, 구강 위생을 불량하게 하는 임플란트의 위치 등은 아직 제한된 근거밖에 없습니다. 연조직의 염증이 없이 골소실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분류 기준 중에 마지막인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할 부위 주변의 연조직 및 경조직 결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부위 혹은 한 부위에서 조직의 결손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위에 생긴 임플란트는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는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임플란트의 서바이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목적이 기능과 식민이 증진이고 그를 위해서 원하는 위치에 심기 위해서는 인근에 충분한 경조직과 연조직이다 하더라도 그 결손부에다가 임플란트를 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임플란트의 종류는 워낙에 많기에 이번 고찰에서는 로테이셔널 스크류 타입의 직경 3.5에서 4.5mm, 길이는 8에서 14mm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총 4가지 관점에서 결손을 평가를 하였는데
경조직의 임플란트 전의 결손과 후의 결손, 연조직의 임플란트 전의 결손과 후의 결손을 나누어서 파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임플란트 승립 전의 경조직의 결손입니다. 우선 치아 결손의 경우 굉장히 많은 전향적 연구들이 많아서 치아 상실 이후에 치조골이 지속하여 소실된다는 것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치중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치중 플랩 고상에 대한 피클 등의 동물 연구와 고메저 로만 등의 임상 연구에서 모두 플랩을 열고 시행한 경우에서 더 많은 고수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아다이모 등은 또한 발치중 트라우마틱 이벤트, 예를 들어서 크라운 파절이라든지 치조골 파절이라든지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략 4분의 1이었고 이들 중 또 4분의 1 정도는 회복 중 합병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치중 트라우마가 가해지는 경우 치조골의 회복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경조직 및 연조직의 결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주염에 대한 고찰인데 사실 발치 원인이 치주염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GBR의 효과를 비교한 컨트롤드 스터디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치주염으로 인해 인접골이 다 같이 지속적으로 흡수되어서 골이 부족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관 감염에 대한 고찰입니다. 비록 마지널 본이 인택트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골 결손이 있으면 임플란트의 식립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바이벌 레이트나 컴플리케이션 레이트 자체는 넌 인펙티드 사이트와 유사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롱기투디널 루트 프랙처에 대한 고찰이고 이들의 10% 정도는 근관 치료된 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골파기를 일으키는지 설명할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분명히 그 형태와 양에 따라서 브루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제네럴 트라우마입니다. 사고가 나면 치아만 손상을 주기도 하지만 점막이나 골 및 다른 건강 조직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임플란트의 고정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악 구치구에서의 본 헤이트의 부족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악 구치구에서 가용골을 도피란 결국 상악도 하얀에서 본 크레스트까지를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상악도 환기화가 진행이 되면서 발치 이후 이 속도는 가속화 됩니다. 결과적인 골 높이도 치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각각 9.7mm와 7.2mm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신질환이 있는데 우선 발달 과정 중에 치아나 경조직이 불완전하게 발달하는 경우 그리고 튜머 등에 의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한 환자에서도 절대적인 골량이 부족하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통한 추가적인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바이벌 레이트도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플란트 이전에 관찰된 경조직 결손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의 경조직 결손에 대해 다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한 상황이지만 결손이 존재하는 경우로 디세스 페네스트레이션 인프라고니 디펙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림볼 언더컷을 들 수가 있는데 하악 전치, 소고치, 대고치 부위 모두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아울글래스 즉 모래시계 모양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분명 해시하지만 하방에 결손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위치에 식립된 임플란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카누로 등에 따르면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붕괴를 일으키는 모듈레이션 48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아니츠와 등도 이것이 제거 결정을 한 임플란트의 원인이 14%를 차지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협적으로 잘못 심었을 경우 1mm 협적을 심을 때 4개월 뒤에 버컬 크레스트의 위치가 0.22mm씩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역시 수복 후의 경조직과 연조직의 결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다음으로 메케니컬 오버로드에 관한 내용인데 메케니컬 오버로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립 이후에 힐링 도중에 로딩되는 힘이 골류착을 방해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미 골류착이 완료가 된 부위를 로딩으로 파괴시키는 관점입니다. 우선 마이크론 모션이 무조건 없어야 골류착이 되는 것은 아니고 50 혹은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마이크론 모션 정도는 골류착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는데 큰 지장 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응력이 고루스를 일으킬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 이러한 과도한 힘이 이미 골류착된 임플란트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연조직의 두께가 임플란트 조직에 인테그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크레스탈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김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디케비비우스 등은 19명의 23개 임플란트를 실험하였는데 연조직의 시밍 그룹에서는 마지막 보너스 1.5mm, 띵잉 그룹은 0.3mm가 보였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32명의 환자에서 띵 연조직의 경우 0.3mm, 띵에서 0.1mm로 보루스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증명을 했고 추가적으로 30명의 환자에서 연조직 이식을 시행하여서 추가적으로 틱 그룹과 그래프트를 한 그룹에서 고소질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임플란트를 이용한 푸이시스의 결과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벌글런드 등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바 있고 이 경우는 무커드를 두께를 얇게 잘라내어 줄여서 더 큰 마지막 보너스를 만드는 것도 성공을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임플란트의 생물학적인 폭경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수가 일어난다는 가정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들에 의해서 연조직의 두께가 임플란트 이외 경조직 흡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질환 관련 사항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같은 약을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임플란트 식립 이후 악골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도 고래 대사가 잘 되지 않아 골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경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연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치아 상실입니다. 경조직 결손에서 마찬가지로 엣지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서 연조직의 삐개량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조직의 감소가 일어나면 추후 임플란트 혹은 GBR을 한 부위를 덮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발치 후 자발적인 힐링을 기다리면 의외로 몇몇 연구들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은 그렇게 큰 연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풀티크니스 플랩을 열고서 10개월 뒤에 관찰을 한다면 협처측으로 50%의 소실을 보이고 특히 협측에서 수술이 크게 일어난다고 수격 등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아 상실 이후 연조직의 감소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에비던스가 있는 편이고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치주 질환인데 리세션이 일어나는 경우 건강 상태와 비교하여 연조직의 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질환 면에서는 일부 질환들, 예를 들어서 오스테오지네시스 임퍼펙타 같은 경우에는 골이 형성이 너무 적으면 마찬가지 연조직의 양도 적고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많은 GBR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식립 이후의 연조직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협측뼈의 부족은 안면 연조직의 높이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베니 등은 GBR이 협측에 시행했던 케이스에서 만약 협측 골 소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평균 1mm만큼 벙커에서 리세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베니 등은 또 최근의 연구에서 본래의 네이티브 본에 완전히 둘러싸인 임플란트와 GBR을 시행한 10개 임플란트를 비교하기 위해 3년 뒤에 관찰한 결과 협측 윤곽은 네이티브에서 심한 부분보다 GBR을 시행한 부분이 더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융등은 22명의 환자에서 협측 6mm 미만의 골을 선부해서 절반은 GBR을 시행하고 절반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골 높이는 살짝 줄었지만 연조직은 3년 동안 안정적으로 GBR 그룹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협측골이 안정적으로 협측 연조직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아직 상반된 인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파필라이트입니다. 유두의 높이가 부족하면 심리적인 영향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타나워 등은 33명의 환자에서 임플란트 사이 유두의 높이를 재었고 평균은 3.3mm, 범위는 1에서 7mm로 넓었습니다. 기존의 타나워 등은 자연치 사이에서 평균 5에서 6mm의 유두 높이를 측정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자연치 임플란트 사이에는 쇼켓 등이 연구한 바 평균 3.9mm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에는 치아 쪽의 치주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임플란트 사이에서는 콘크레스트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이러한 것이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각하 조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하 조직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하 조직의 존재 유무에 따른 많은 조사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고 현재까지도 장기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결과가 결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이루기 위해 일반적으로 협측의 판막이 거상되어져 이동하는 경우에 NGJ가 확실히 코로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다만 이 역시 이번 컨센서스에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많이 없다고 하여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이동과 골격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자연치의 마모와 안면 및 앞골의 변화로 임플란트와 치아 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물론 이 변화는 매우 느립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이 되는데 13에서 45세까지 상악공의 길이는 남성의 5.7mm, 여성의 4.6mm가 줄어들었고 하악공의 경우에서는 남성의 7.3mm, 여성에서 8.3mm 줄어드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또한 상악 전치부의 식민 임플란트는 이제 9에서 25년 동안 6mm 하방 2.5mm 전방으로 움직이고 부치부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전하방으로 움직이는 것이 관찰됩니다. 또 단일치 수복 시에 18년 동안 40%의 임플란트들이 긍정 시와 비교하여 인플라 포지션 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인절면 마모 검사도 시행하였는데 수복 후 3개월에서 11년 동안의 검사에서는
53% 컨택이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병조직과 연조직의 결손은 정말 많은 요소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논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 분류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고, 케이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분류에 대해서는 바이오필름과 관련된 염증 병수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주나 영국,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모두 임플란트 주변 병수에 대해 진단도 일정하지 않고 다 다르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페리임플란트 헬스,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구분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페리임플란트 헬스는 페리오돈탈 헬스와 공통적인 많은 임상 특징을 공유하지만 특히 주변 조직과의 관계 및 생물학적인 부착에서 차이가 큽니다. 앞서 최용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자연치와 임플란트 주변의 해박 및 조직학적인 차이는 굉장히 크고, 임플란트 주변 건강은 프로빙에 출혈이 없는 것을 포함해서 염증의 임상 증상이 없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상적으로 건강한 임플란트 주변 점막은 임플란트나 어볼트먼트 혹은 수보볼이 됐건 간에 타이트한 실이 형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헬스에서는 PD는 5m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 후에도 이런 페리임플란타이티스 헬스가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임플란트 주변 커프는 약하기 때문에 건강한 점막임에도 기계적으로 BOP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프로빙이 힘이 세서 그럴 수도 있지만 프로빙 자체를 정확하게 하기 어렵게 하는 주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과거 몬펠리 등이 모디파이드 블리딩 인덱스를 제안한 바가 있고, 이 중 스코어 0과 1에 해당하면 건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페리임플란트 헬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강위생과 임플란트 주변 바이오필름을 살피고 최소 1년에 1회씩 검진을 받고, 이제 0.25N의 힘으로 프로빙 했을 때 5mm 이하가 일반적으로 나왔고 BOP가 없어야 되며, 이때 기계적인 외상에 의한 BOP인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사진의 평가를 하는데 이때 기준점을 정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상부의 구조물을 기준점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초기의 골변화 이외에 고조질이 없어야 되고, 기능 이외에는 변화가 2m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최종 진단은 지금 띄어져 있는 것과 같은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리임플란트 디지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의 바이오필름은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원인이 되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임플란트를 둘러싼 점막의 염증과 주변 고리 점진 등의 소실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중을 가한 직후의 고조질인 0.5mm, 그 이상의 고조질은 페리임플란트 소실을 암시합니다. 페리임플란티스 뮤코사이티스의 진단 과정을 살펴보자면, 연조절벽에 전형적인 염증 징후가 있다 혹은 통증이 있다, 그리고 트라우마틱 프로빙인지 아닌지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 프로빙 한 후에 출혈이 있고 눈에 보이는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라인 오브 블리딩이나 드롭 블리딩이 보이면 연조직 염증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퍼스가 나오거나 방사선 사진상 고조실이 2m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종 진단은 같은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진단 과정은 염증의 징후와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염증이 존재할 때 뮤코사이티스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간편 진단하는 방법은 초기 골 변화가 모두 끝난 이후에 골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방사선학적인 체크이고, BOP와 크레스타를 넘어선 그룹수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마커이고, 방사선 사진은 임상적인 검사를 먼저 다 한 후에 촬영을 해야 하고, 처음에 방사선 사진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사선학적인 진단이 여기서는 이거보다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만 추가를 해드리자면은, 딜리버리 1년 이후에 진행하는 고조질이 방사선학적으로 관찰이 되고, 만약에 초기 방사선이나 PD가 없는 경우에 방사선 사진상으로 고조실이 3mm 이상인 경우와 PD가 6mm 이상인 경우에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진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쿠션 4의 컨센서스 리포트고요. 앞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디지즈와 컨디션에 대해서 4개의 집단으로 각각 소개를 하였고, 이에 대한 케이스의 정의 및 진단법에 대해서 고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레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다 적어오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관계로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